우리가 항상 올해 이맘때는 더 나은 뭔가를 하고 있을 것 같았지만 작년하고 다르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살기. 오늘은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좋은 습관에 대한 저자 제임스 클리어의 가치관은 심플해요. 항상 쉽고 즐거워야 한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좀 더 쉽고 즐거운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짜 갓생을 살아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습관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실행하게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형성되죠. 많은 분들이 좋은 습관을 들여야지 마음 먹었다가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막 비난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이 바라는 그 습관을 여러분 삶에 완전히 안착시킬 수 있도록 습관을 세우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지속하는 방법까지 완전히 파헤쳐서 이걸 무조건 장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 뇌가 약간 위선자 같다는 걸 일단 아셔야 해요. 우리 뇌는 습관을 새로 들이는 건 매우 힘들어하는데 습관 자체는 사실 엄청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말이냐 싶으시죠? 살면서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리 뇌는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도대체 우리 뇌라는 녀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회사로 이직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았다고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직도 했으니까 새 기분으로 이참에 출퇴근 거리라도 좀 걸어보자 라고 의기양양하게 외치고 습관으로 만들려고 의지를 막 다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걱정이 막 되죠. 여러분의 뇌는 생각합니다. 어떡하지? 하도 안 걸어서 15분 거리를 걸어서 가는 건 좀 빡센데 괜히 걸었다가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첫 출근하는데 막 땀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택시 탈까?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뇌는 신경활동이 엄청나게 왕성해집니다. 그리고 상황을 분석하고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빠르게 결정을 내려요. 그래도 새로운 시작이고 다짐한 지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한번 걸어보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렇게 15분을 걸어 회사에 도착해 보니까 여러분 기분이 이상하게 좋은 거예요. 뭔가 에너지도 더 생긴 것 같고 개운한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아침부터 뭔가를 완수했다는 만족감, 걸으면서 이어폰으로 들었던 기분 좋은 노래, 어쩐지 가벼운 몸, 기분이 좋으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도 조금 더 웃게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의 출근 첫날은 예상보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뇌는 이렇게 기대했던 보상이 적절하게 주어지면 이 상황을 즉시 기록해두기 시작합니다. 귀찮은 마음을 감수하고 조금만 며칠만 더 걸어서 출근하면서 이 보상 횟수를 늘려나가면 뇌는 아침에 걸어야 기분이 좋다라는 이 과정을 자동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이클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이제 뇌는 드디어 편안해합니다. 뇌는 인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다른 말론 뇌 본인이 편한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을 일단 한번 들여놓으면 뇌는 이제 여기에 적응하고 습관이라는 아이한테 해당 부문을 맡겨놓은 다음에 자기는 이제 편히 쉬면서 활동량을 줄입니다. 마치 회사의 사장이 일 잘하는 직원을 뽑고 나서 편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우리 뇌가 습관을 새로 들이는 건 매우 힘들어하는데 습관 자체는 사실 엄청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잘 만들어서 안착시키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요? 이에 대해 저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건 보상이 주어지는 각종 신호들을 잡아내고 열망할 수 있게끔 1. 정체성을 바꾼 다음에 이제 그걸 반복하면서 2. 낙담의 골짜기를 견디면 되는 겁니다. 사실 정체성은 한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소잖아요. 우리가 항상 올해 이맘때는 더 나은 뭔가를 하고 있을 것 같았지만 작년하고 다르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는 내 정체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정체성, 과정, 결과 이렇게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거든요. 원래 정체성이 먼저 있고 이제 과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정체성은 그냥 두고 반대로 결과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과정을 바꾸고 마지막에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한다는 걸 저자가 딱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걸 와닿게 제가 말씀드리면 나 살 뺄 거야 라고 결과부터 바꾸려고 덤비니까 다이어트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보다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먼저 장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반드시 먼저 결정하셔야 해요. 습관이라는 건 자존감이고 정체성입니다. 이게 먼저 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어떤 걸 열망하고 행동하든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 정체성을 먼저 장착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낙담의 골짜기를 견뎌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행동을 하고 바로 보상을 기대하잖아요. 예를 들면 투자를 잘만 하면 금방 부자가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 바로 오른다와 같이 뭔가 직선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며칠, 몇 주,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은 별 반응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 어떤 위대한 일도 바로 다음날 이루어지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히 오늘 저녁을 굶었으니까 내일 1kg이 바로 빠지길 기대하고 심지어 러닝머신 위를 달리기 전과 후에 체중을 비교하면서 낙담하죠. 공부도 투자도 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이제 셀프로 낙심하고 저자가 말하는 이 낙심의 골짜기에 빠지는 겁니다. 뭔가 해낼 수 있다고 딱히 막 강렬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과정은 계속 쌓이고 있고 시간도 꽤 지났는데 결과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 포인트에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습관이 주는 보상은 습관 그 자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알아요. 우리 몸과 정신의 나쁜 습관은 좋은 기분을 즉시 느끼게 해주는 대신 궁극적으로는 안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한다는 걸 다 압니다. 좋은 습관은 완전히 반대죠. 당장은 즐겁지 않은데 궁극적으로는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는 걸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뇌는 각종 보상의 우선순위를 매기거든요. 보통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나쁜 습관이 우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지연된 만족감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엔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즉시 다가오는 만족감에 압도되죠. 우리가 둘 중에 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돼요. 뇌가 본능적으로 좋은 습관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게 조작을 하면 됩니다. 이 조작은 말은 거창한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뇌한테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데 우리가 매번 막 큰 걸 줄 순 없으니까 엄청 소소한데 효과가 좋은 걸 던져주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헬스장에 발이라도 들였다면 운동을 끝내고 나온 그 순간 딱 시원한 콜라 한 잔을 마셔주는 겁니다. 뭐 콜라가 아니라 각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소소하지만 스스로에게 효과가 좋은 게 뭔지 사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뇌는 운동을 우선순위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운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여러분, 모든 행동에 대한 보상은 직선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그재그 마구잡이로 우리한테 찾아오거든요. 대나무는 처음 5년간 땅속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뿌리를 내리는 동안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다 벼랑간 6주 만에 지상 30m 높이로 자라나거든요. 이 좋은 습관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대부분은 한계점에 도달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아무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정체기, 그러니까 잠재력 잠복기라고 부르는 이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습관으로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다 아는데 바로 그게 어렵다니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또 방법이 있습니다. 저자는 바로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걸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연구들을 직접 찾아본 결과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고 저자는 주장을 해요. 시간이 아니라 횟수만 채워도 습관은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습관을 만들려면 많이 하는 것 아니면 오래 하는 것 뭐가 맞는지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정말 지금도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이 질문에 답을 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제리 율스만 교수는 영화 사진 강의 첫날에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쪽은 양적 집단, 다른 한쪽은 질적 집단으로 과제를 평가했는데요. 양적 집단은 그냥 사진을 무조건 많이 찍어 올수록 학점이 높아지는 겁니다. 가령 100장을 제출하면 A, 90장을 제출하면 B, 80장을 제출하면 C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질적 집단은 오직 한 장의 사진으로만 성적을 평가받았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율스만 교수는 가장 완성도 높은 사진이 양적 집단, 그러니까 사진을 막 많이 찍어온 그룹에서 나온 걸 보고 자기 스스로도 엄청나게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행동이 작든 크든 반복이 되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주고받는 신호들이 많아지고 연결이 촘촘해진다고 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걸 장기적 강화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기엔 시간보다 횟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빠른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변화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뭘까 막 찾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당장 며칠간 지속하기도 어려운 행동을 스스로 막 다짐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초반엔 어찌어찌 잘 하다가도 두 번째 실수 때문에 거의 대부분 무너진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이벤트가 갑자기 확 날아와서 지금까지 나름 잘 유지하고 있던 습관을 못 이어가게 방해하잖아요. 살인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한 다이어트를 막 하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이 발생해서 루틴에 흠집이 생겼을 때 처음 한 번은 어떻게 잘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한 번 더 반복되면 짜증이 나면서 이 루틴을 하지 않는 게 새로운 습관으로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게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특징이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습관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더라도 이걸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저자의 이 말이 꽤 인상 깊었는데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거나 엄청나게 바쁜 날에도 체육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성공한 날들은 우리를 돕지만 그보다 더 크게 나를 상처 입히는 것은 놓친 날들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운동을 하기로 했으면 30초라도 운동을 해야 지금까지 여러분이 쌓아온 걸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각 잡고 못하더라도 운동을 그냥 하는 그 자체가 습관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꾸물거린 날들, 제대로 하지 않은 운동들도 예전에 잘한 날들, 좋은 날들과 계속해서 혼합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쌓아둔 걸 0으로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손실이 그동안 여러분이 쌓아온 성과들을 먹어치우게 두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습관 자체를 막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걸로 중무장시키기보다는 약간은 느슨해도 즐겁고 재미있는 것으로 세팅해보세요. 너무 피곤한 날 헬스장 가서 스쿼트 10개만 하고 나왔을지언정 손에 든 그 시원한 콜라 한 잔은 여러분의 뇌에게 어쨌든 운동이라는 건 즐겁다라는 보상을 주는 겁니다. LA 공항을 출발한 조종사가 남쪽으로 정말 미세하게 3.5도만 경로를 조정하면 우리는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 DC에 착륙한다고 해요. 비행기 앞머리가 단 몇 미터 움직이는 작은 변화일 뿐인데 목적지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도착하는 거죠. 즉 습관은 점진적인 진화입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여러분의 자아이자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아는 굉장히 미세하게 지속적으로 진화를 합니다. 진짜 작은 변화만 줘도 그걸로 미래의 여러분은 뉴욕에 있을 수도 있고 워싱턴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성공할 사람이시잖아요. 지금은 눈에 당연히 안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땅속에 광범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지금은 여러분 하루하루의 행동들 그 자체가 기분이 좋을 수 있게 여러분만의 하찮은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반복해 보십시오. 전부 다 소위 각 잡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1시간 꽉 채워서 운동, 1시간 꽉 채워서 독서? 도저히 못할 것 같은 날에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날 하루는 책을 잠시 동안만 읽었고 기분 좋게 심박수가 잠시 빨라졌었다는 것만으로도 플러스가 된 하루인 겁니다. 오늘부터 완벽이란 정의를 아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완벽이라는 건 오늘도 놓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많은 플러스 도장을 스스로 찍으셨나요?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니까 거르지 않고 어쨌든 막 몇 개의 도장들이 찍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보내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처음엔 진짜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실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돈도 안 들고 힘들지도 않고 시간도 안 듭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고긴스의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이 가장 열광하는 강연자이자 멘탈 트레이너인 고긴스는 아마 제가 아는 모든 책의 저자 중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최악의 유년 시절과 10대 시절을 거친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악의 가정폭력과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진짜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 네이비실에 합격하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이 스토리는 엄청 센 표현이 많았던 책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으로 가는 그 과정이 너무 감정이입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센 표현이 많았지만 성장과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는 저자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그리고 저의 생각까지 보태서 여러분들과 꼭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저자 고긴스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1981년 어느 아름다운 동네에 지옥이 있었다. 이곳은 뉴욕주 버팔로의 가장 세련된 주거지로 녹음이 우거진 안전한 거리에 우아한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곳엔 의사나 변호사, 풋볼 선수 등이 사랑스러운 아내, 평균 2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다. 그런데 아메리칸 드림이 살아 숨쉬는 곳, 이곳 파라다이스 로드 한편엔 지옥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악마와 살았다는 뜻이다. 이웃들이 모두 집으로 들어가면 아버지는 미소를 지우고 도끼 눈을 떴다. 그때 나는 1학년이었다. 아버지의 매질은 한참 동안 이어졌으며 함께 매질을 당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잠에 들면 우리를 데리고 롤러스케이트장에 갔다. 이곳은 아버지가 버팔로 지역에 최초로 지은 대형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우리는 놀러 온 것이 아니었다. 밤 10시 영업을 마감하면 밤새 화장실을 청소하고 링크 바닥에 껌을 떼고 매점 주방을 청소해야 했다. 당연하게도 학교에선 정신이 나간 채로 있었다. 그리고 남의 눈에 매질의 흔적이 보이지 않게 옷으로 잘 숨겨야 했다. 집안엔 경보장치가 있어서 우리가 도망가려 할 때면 어김없이 그 장치가 울렸다. 기어코 손에 권총까지 든 미친 아버지를 두고 어머니와 형, 나는 그곳을 함께 탈출했다. 아버지에게서 자유로워지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찢어지는 가난이 우리를 덮쳤다. 어머니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고 우리 곁을 지켜주었던 두 번째 아버지는 원인 모를 이유로 사살되었으며 나는 학교에서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당했다. 또 다른 문제는 내가 아직 다른 아이들보다 한참 뒤처져 있었고 성적은 엉망이었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어머니에게 내가 정신과 그룹 교육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을 보여주지 못하면 영원히 그 블랙홀 속으로 내몰리게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현실이 목을 졸라오면서 내 삶은 이미 제대로 망한 포춘 쿠키가 되어 있었다. 쿠키를 열 때마다 나는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너는 실패할 운명이다. 나는 16살이 되었고 옷차림은 힙합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종종 학교를 빼먹었다. 싸움 때문에 3번이나 정학을 당하기도 했다. 그때 나는 거의 무감각해진 상태였다. 인종차별에 맞서 백인들이 싫어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바지는 엉덩이까지 내려 입었고 자동차에는 대형 스피커를 트렁크에 연결했다. 나는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한 것들을 했다. 그때 내게는 나에 대한 다른 이들의 의견이 중요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얕은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고통으로 가득했고 진정한 목표가 없었다. 그러나 모든 희망을 놓은 것은 아니다. 남아있는 꿈이 있었다. 공군이 되고 싶었다. 고등학교 오리엔테이션에서 듣게 된 스콧 기어렌의 강연이 변화의 신호였다. 공수구조요원이었던 기어렌은 약 13,962m 고도에서 낙하하는 훈련 중이었고 바로 위에 다른 스카이다이버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결국 그와 부딪히면서 기어렌의 머리를 강타했고 기어렌은 곧 의식을 잃은 채 자유 낙하했다.
의사들은 2번의 심정지가 온 기어렌에게 이제 완벽히 회복할 수도 없고 당연히 공수구조 요원 일도 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18개월 후 그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냈고 완전히 회복해 사랑하는 직장으로 복귀했다. 기어렌의 강연을 들은 그날 밤 샤워를 한 후 녹이 쓴 욕실 거울에 서린 김을 닦아내고 내 모습을 제대로 보았다.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모습은 마치 돈도 목표도 미래도 없는 건달이었다. 너무 역겨워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나는 그에게 말했다. 현실을 마주할 시간이라고. 뺨과 턱에 크림을 바르고 면도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쏟아 부었다. 군대에 갈 사람이 바지를 끌고 다니는 거 봤어? 깡패처럼 말하는 것도 그만해. 이런 식으로는 턱도 없어. 편한 방법만 찾아다니는 것도 그만해. 이젠 철들 때도 됐다. 너한테 달려있어. 이제는 너밖에 없다고. 말이 끝났을 때 면도도 깨끗하게 끝나 있었다. 아주 달라 보였다. 처음으로 내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후 수년 동안 내 곁에 머물 새로운 의식이 탄생했다. 성적을 올리고 몸을 단련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에 가는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의식이었다. 의식은 간단했다. 매일 밤 얼굴과 머리를 면도하고 큰 소리로 마음을 표현하고 현실을 마주했다. 나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포스트잇에 적은 뒤 거울에 붙였다. 나는 이 거울을 책임 거울이라고 불렀다. 매일 세운 목표 달성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처음 내 목표는 외모를 다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일을 하는 것이었다. 매일 군대에 있는 것처럼 잠자리를 정돈한다.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 매일 아침 머리와 잔디를 깎는다. 이 책임 거울은 내가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었다. 그리고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든 이 방법이 유용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은퇴를 앞두고 새로운 자신을 만들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그저 목적 없이 인생을 얼마나 낭비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든 당신이 느끼는 부정적인 그 감정은 당신에게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뜻이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두려워서 30년 동안 싫어하는 일을 매일 해왔다면, 나약한 겁쟁이로 살아왔다면 끝. 더 보탤 말이 없다.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당신의 삶이 낭비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가치를 쉽게 둔다. 책임 거울을 보기 전 나는 모든 사람의 의견에 가치를 두고 있었다. 책임 거울을 매일 보며 자신감은 완벽한 가정환경이나 신이 내린 재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감은 책임감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은 내게 진정한 자존감을 가져다 주었다. 네, 여러분, 저자는 이후 세계 최정예 미 해군 특수부대죠. 네이비실, 육군 레인저 스쿨, 공군 전술 항공 통제반 훈련을 모두 완수하면서 세계 최강의 군인으로 성장합니다. 저자는 지구에서 가장 고된 훈련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주, 또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날이면 해보자. 우리가 어떤 놈들인지 보여주자 라고 외치면서 팀원들을 독려했다고 해요. 그러면 교관들은 보통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저 바라보거나 당황해서 눈을 피하는 교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스스로 그렇게 외칠 때마다 신기하게도 고통과 피로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러곤 이런 말을 해주는데요. 당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야 하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게 해야 한다. 삶은 전술적 우위를 점하는데 대한 일이다. 그러니까 밤낮 없이 일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이 막 어질러져 있더라도 가족을 탓하는 대신에 그냥 바로 깨끗이 정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무조건 성공할 사람이고 한계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사소한 일에서조차 감정이 막 제멋대로 나를 휘두르지 않는 그런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자의 이 말이 특히 공감됐었는데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인생은 당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줄 것이다. 어떤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 그들은 대개 혼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술집에 있을 때 혼자 사무실, 도서관, 헬스장으로 향한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 대부분은 자기 최대 능력의 40%만 발휘하고는 그 지점에서 포기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을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을 탓하려면 여러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하는데 모르거든요.
능력을 모르는 건 당연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조차 잘 모르는데 하물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죠. 능력 측정기 이런 거 없잖아요. 체온계처럼 몸에 딱 대면 100점 만점에 능력 81.4 이렇게 뜨는 거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어. 그건 내 능력 밖이다 라고 진짜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십니다. 저자 역시 똑같은 말을 해주는데요. 어느 동네, 어느 나라,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안락함에 중독된 채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알아채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해요. 저자는 말합니다. 정말 바닥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는 그게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안다. 그런 삶은 평생 그저 떠다니듯 살게 된다. 평생 같은 선택만 하면서 스스로를 죽이는 손쉬운 선택만 반복하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스스로를 제한하는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건 여러분은 아마 이 책의 저자보다 훨씬 나은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꽤 괜찮은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 살고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포텐, 잠재력의 40% 정도만 이용하고 있을 거라고 저자는 강조해요. 저자는 말합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무시하고 싶은 그 욕구가 뭔지 안다. 그건 편함을 추구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은 당신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바로 그게 우리를 나약하게 만든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한계에 갇힌 삶을 산다. 그 틀 안에서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종 어떤 사람은 그런 한계를 굴레로 느낀다. 삶의 뜻밖의 순간에 우리 상상력은 그 벽을 넘어 꿈을 찾는다. 우리는 영감을 받아 조금씩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따금 한계를 마주하고 상처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포기한다. 실제로 저자가 3개월 안에 48kg을 빼겠다고 했을 때 진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고 해요. 누군가에겐 말도 안 되는 이 목표를 저자는 결국 해냈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을 주저앉히는 것은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게 하려는 말이다. 당신이 나누는 가장 중요한 대화는 자신과의 대화다. 당신은 자신과의 대화와 함께 일어나고 함께 걷는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와 나눈 대화에 따라 행동한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머릿속에 의심이 피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자기 의심, 외부의 모든 말들을 중화할 수 있다. 만약이라고 물음으로써 말이다. 이 만약이라는 말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침묵시킨다. 만약은 곧 힘이고 허락이다. 그렇게 당신은 가장 터무니없는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터무니없는 목표를 가로막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속으로는 질투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거든요.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랑 같은 부류, 나랑 동일선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쩌면 나랑은 다른 부류,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편하게 발전 없이 가만히 있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 버리면 자기는 본의 아니게 뒤처지는 것처럼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불안해하면서 속으로는 질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 중에는 가장 친한 친구, 어쩌면 가족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변합니다. 좋은 쪽이든 그렇지 않은 쪽이든 변해요. 저자는 사람을 가장 증오했었고 심지어 본인마저 증오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진짜 원하는 것을 찾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은 뒤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진한 감동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낼 것이라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삶을 저자는 일단 혼자서 상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울 속 또 다른 자아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죠. 저자의 성공엔 이 또 다른 자아의 무한한 격려와 신뢰가 뒷받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만의 책임 거울 앞에 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보고 거울 속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너는 진정 네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 아니라면 네가 원하는 삶은 뭐야? 그러려면 우선 넌 뭘 고쳐야 하지? 그리고 넌 뭘 해야 하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데? 지금 당장 할 건 뭐야?
너 이거 다 할 수 있어? 없어? 처음엔 진짜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혼자서 성공을 중얼거리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정말 다른 차원의 내가 나를 키워낸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돈도 안 들고 힘들지도 않고 시간도 안 듭니다. 이 부분에서 뭐 좋은 얘기네, 끝, 이러지 마시고 정말 한번 꼭 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보시고 댓글로 적어주세요.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 느낌이 드셨다면 이제 거울 속 여러분과 합의한 그 목표를 포스트잇에 써서 거울에 붙여버리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책임 거울을 매일매일 들여다보며 상상하고 학습해서 습관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진짜로 수많은 도전, 성공, 실패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해요. 그게 어떤 실패고 어떤 성공이든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주눅들지도 마십시오. 그냥 계속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져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꺼이 변화하시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가장 터무니없지만 위대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셀프로 막 만들어냈던 벽들을 전부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림자마저 지지 않게 다 철거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